네. 일단 저희는 기존의 프라이빗 뱅커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 전반을 도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산 관리 전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투자에 한정되어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고민하는 건 투자 통해서 소득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세금을 절세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거에 관한 자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 같은 세무 관련 이슈도 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PB들이 그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PB로서는 개인이지만 저희를 서포트해주는 뒤에 백그라운드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 주식 투자에 관한 거면 저희 백그라운드 리서치 센터에 저희 애널리스트에 전화해서 VIP 고객분이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중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와 자산가의 실제 미팅을 주선해 드리기도 합니다. 혹은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컨설팅 부서에 VIP 고객분이 이런 질의사항이 있는데 대면 상담 혹은 유선 상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후선 부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PB라는 게 보통 생각에는 투자에 관련된 걸 한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모든 영역들 다 뭐 자녀의 혼사 문제, 법률 문제, 뭐 상속 증여 같은 세무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증권사의 직원으로 느끼는 건 증권사에도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PB는 사실 한 분야에 특화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걸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커버한 영역이 아마 어떤 포지션은 굉장히 넓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버거운 과제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뭐 세무, 법률 모든 이슈 다 다룹니다, 저희는. 사실 PB가 고객을 고를 수 있는 구조는 저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사실 PB들도 위치에 있는 영업점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PB로 시작했던 건 도곡지점이었는데 도곡지점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해외에 유학 가거나 이런 경우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자산에 관한 고민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교육 비용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뭐 환전 문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반면에 뭐 강남권이 아닌 지방 점포에 있는 PB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보다는 사실 조금 더 뭐 주식에 특화된 문제나 특정 금융사업에 특화된 문제를 다루게 돼서 저희 PB가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도곡동과 대치동, 강남에만 13년 있었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고객들은 대부분 다 강남권에서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서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큰 고객분을 좀 많이 만나게 됐고 보통 우리가 이제 VIP 고객으로 부를 만한 고객들을 좀 많이 만난 접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뭐 저희 역량이나 저희 뭐 어떤 니즈였다기보다는 제가 위치한 점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강남권은 부동산 장기 보유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초기에 일했던 방식도 주식 투자에 관한 부분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월세 소득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5천만, 6천만 있으면 그 월세 소득을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자문이 많은 것도 뭐 200억 원, 300억 단위 건물을 매각한 자금이 있는데 그 목돈의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절세 전략을 가져갈 방법들에 관한 자문을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강남의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매각해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의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정의를 할 거냐인데 보통 금융권에서 우리가 VIP 센터나 거액자산가에 특화된 영업점을 할 때 금융자산 기준 30억을 보통 허들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그렇지 않지만 타 경쟁사도 혹은 은행권에서는 VIP 센터의 허들을 처음부터 30억으로 정해놓는 것들도 있어요. 금융자산 30억 이상일 때 저희와 거래 가능하면 이런 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여러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걸 보통 봤을 때 금융자산 30억을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금융권의 VIP 자산가로 분류한다는 의미고 뭐 그거랑 별도로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그것과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생활 습관면이나 아니면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저희 고객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돈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기보다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뛰어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도 굉장히 경험 많은 투자자, 그리고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역량을 드러내신 분들, 혹은
급여 생활자로 시작해서 대표이사로 올라서 연봉으로 15, 20억을 10년 넘게 받으신 그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로만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제가 정하는 부자랑은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의사결정의 레벨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3, 400억의 거대한 분은 있지만 뭔가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토지를 그냥 장기간 가지고 있었는데 물려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3, 4억의 부가 만들어졌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는 잘 못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중요한 고객이지만 아주 큰 부자로 느껴지진 않고 반면에 뭔가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통해서 본인의 부를 만들어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로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라고나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부를 진짜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게 사업적인 역량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든 아니면 정말 뛰어난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든. 그래서 VIP 고객 혹은 거액자산가라고 하면 저희가 금융자산 규모로 결정하겠지만 자산가들을 많이 만들어보면 제가 정하는 부자는 자산가들 중에서도 정말 부자가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부의 크기가 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고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분들은 더 부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인상 깊은 분이 저도 이제 두 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분의 경우에는 제가 모시고 있는 70대 후반의 이제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그냥 처음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은 아니셨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시니까 처음 삼성그룹에 입사한 건 벌써 한 40년 넘었겠죠. 근데 그분은 40년 전에도 결국은 길게 보면 부동산보다는 기업 투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본인은 되게 강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도 주변 분들이 주식 투자 많이 했어요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은 그때는 주식 같은 거 다들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 그래 본인도 주식 투자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얘기를 밖에 안 하셨대요. 네. 근데 그분은 삼성그룹에서 통신 관련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통신만 깔리고 그런 쪽 비즈니스에서 통신 관련 분야에 굉장히 좀 전문가로 성장하셨었거든요. 삼성그룹 내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 트렌드 같은 걸 되게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급여 받는 부분에서 소비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우리나라의 통신 관련이나 기술 관련 혹은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대장주들을 되게 부지런히 사모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딱 명언이 나는 기업 투자할 때 평생 동안 그 산업에서 글로벌 3위 이내에 들 것 같은 기업이 나는 안 샀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 전 세계 기업들 다 펼쳐놓고 글로벌하게 탑3 안에 들 만한 국내 기업을 사고 통신 분야로 볼 때도 글로벌하게 이 부품, 특정한 부품에 대한 이득을 했으니까 이 부품으로 이 회사가 글로벌 3위에 들 수 있나 검토해보고 글로벌 3위에 들 수 있는 게만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30대 후반, 30대 중후반부터 모았던 자산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주식 자산이 300억 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국내 주식을. 국내 주식만 300억 이상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당시 얼마 정도 투자했죠? 보면 그때 투자 원금 한 10억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식자산을 모아오면서 거의 30배가 넘는 부를 만들어내신 거죠. 10억 정도의 원금이 한 300억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느낀 게 한국에서도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투자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장기 투자로 그런 몇백억의 부를 이룬 분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희귀한 케이스인데 제가 운이 좋게도 그분을 만난 거고 그분과 저는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대여섯 시간 항상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10년 모셨거든요. 10년간 함께 왔는데 언제나 저에게는 투자에 관련된 멘토가 돼주시는 분이에요. 고객이지만 저에게는 멘토시기도 한 분이셔서 제가 봤던 그 어떤 분보다도 70대 후반이신데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죠. 네. 또 다른 케이스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그분도 역시나 제가 모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 중에 자산가분으로 70대 중후반의 고객분이 많은데 이분 역시도 70대 후반의 여성 고객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엄청나게 큰 자산가셨어요. 원래 엄청나게 큰 자산가셨는데 원래 자산가셨는데 그분의 자녀분이 유학을 갔다 오셔서 창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성함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한국의 100대 부자는 충분히 들어가시는 부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원래 부자셨는데 자녀분이 엄청나게 거대한 정말 재벌 수준의 부를 이루신 거죠. 1조 이상의 부를 이루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이미 자녀분의 기업이 창업되고 우리나라의 상장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분을 제가 10년 모실 동안 늘 느낀 게 이게 정말 부자들의 생활 습관에 검소함이라는 게 정말 생활화되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제가 항상 느꼈던 게 그분이 10년 넘게 모셨지만 그분이 저는 단 한 번도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냥 가볍게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년간 모시다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차를 마신다거나 미팅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돈을 안 쓴다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으셔서 저는 그분이 10년 동안 사용하는 모든 의상이나 모든 물건 이런 것들을 봤지만 제가 이름을 들어본 브랜드를 소비한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뭐 3만 원 아니면 2만 원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품질이 좋은 물건들을 소비하시는데 제가 뵀을 때 언제나 굉장히 우아하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품이 있으신데 사용하신 물건들이 이런 거 제가 약간 농담해서 사모님 옷 너무 비싸 보여 그러면 최차장 나 이거 지난번에 35,000원에 샀잖아. 나 이거 이번에 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게 이분들은 돈을 아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치에 맞는 소비를 하는구나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건데 저희는 가격과 가치 간의 궤를 굉장히 따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투자자들은 가격이 빠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라 하지만 우리는 가치 대비 가격이 할인되어 있으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저희는 소비할 때도 투자자들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이 할인돼서 20, 30만 원 거래되면 저에게 되게 매력적인 소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고객님은 70대 후반 고객님인데 그런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 3만 원이더라도 내가 생각하기 2,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지나치게 뭐 4, 500만 이런 비싼 비용이면 정말 큰 부자지만 절대 소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년 봤지만 명품백이나 뭐 한 번이라도 제가 이름을 들어본 브랜드 물건을 소비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검소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우아하셨어요. 그분이 만나는 분들이 뭐 대한민국의 정말 70대 우리 사회를 좀 리딩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누구나 알만한 국민 배우도 있으셨고 친구분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들어갈 만한 기업의 상장사 오너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모임에 정말 많이 나가시는데도 항상 검소한 옷차림으로도 항상 되게 우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저게 진짜 멋있는 거다. 내 통장에는 2천억, 3천억이 있지만 정말 2, 3만 원으로도 정말 멋을 보여주는 저게 정말 멋진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분을 보면 항상 본인도 큰 부자시면 그분의 자녀분이 더 큰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분이니까 항상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더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그러면서 더 우아하고 되게 멋지게 꾸미는 모습을 봐서 저는 항상 내가 언젠가 정말 큰 부자가 된다면 저분처럼 생활하고 싶다. 정말 2, 3만 원짜리 합리적인 가격대 물건인데도 정말 품질 좋은 물건을 찾아내서 그걸로 나를 꾸미고 또 그걸로 되게 우아하게 치장하는 게 되게 리스펙하는 되게 존경스러운 면이었어요. 네. 그 두 분이 제가 그냥 늘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자의 표본인 분들. 네.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두 분 다 남자 회장님도 자산 기준으로 500억 이상의 자산이 있으시고 그 여자 사모님도 자산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의 자산이 있지만 두 분 다 아마도 한 달에 100만 원 없이 100만 원도 소비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생활비 자체의 레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뭔가 사회에 기부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1억도 기부하시고 2억도 기부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소비는 굉장히 잘 절제되어 있으셨어요. 네. 일상적인 소비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정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이루어내신 분들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우리보다 업당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직장인들은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뭔가 소비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주관적인 욕망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패션 같은 경우에도 옷을 10벌쯤 사면 두세 벌은 자주 입고 나머지 6, 7벌은 좀 방치되고 이런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소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자산을 이룬 분들은 소비에 대한 욕망이나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필요한 극히 효율적인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정도의 효용이 있을 때만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소비의 효용이 굉장히 높다. 우리 오히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막 계속 뭔가 결핍돼 있고 뭔가 가지고 싶고 해서 지출하고 후회하고 그런 잘못된 소비가 있다고 하면 이미 자산을 이루면 그 욕망이 좀 자유로워서 지출의 효용이 굉장히 높아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격에서 이미 부자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느긋하세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어서 모든 면에서 더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알코올을 뭐 술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오늘 지금 이게 먹고 싶으면 내 건강에 해롭더라도 이걸 우리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혹에 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게 내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소비할 때도 드러나지만 투자할 때도 그게 드러나서 투자할 때도 나 지금 이거 투자하고 싶어라는 의사결정보다는 투자 대상이 향후 2, 3년 혹은 향후 10년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몇백억의 부를 이룬 회장님 같은 경우에 투자 의사결정 방식이 저와 거의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거의 서너 시간 티타임을 가집니다. 서너 시간 티타임을 가질 때 서너 시간 내내 우린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가 어떻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떻고 그런 의사결정을 언제나 논의하지만 한 서너 시간의 상담을 한 7번, 8번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 보이는 아이디어가 확정되면 그 아이디어를 한 번 살 때 50억, 70억 아주 의미 있는 비중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 투자 의사결정을 검토한 다음에 정말 여러 건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을 매우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그 의사결정을 매우 장기간 누립니다. 한 번 투자하면 보통 짧아도 투자 기간이 2, 3년, 길면 10년 이상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처음부터 신중하고 그리고 투자한 후에도 장기 보유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효용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자산가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더 신중함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을 한 번 한 이후에도 더 긴 기간을 보유하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부자들의 특징을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의사결정에 너무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의 보유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네. 많은 리서치나 많은 보고서에 분석 보고서에서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너무 짧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참여자들의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이 뭐 한 달 혹은 십몇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고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효익을 주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한다면 투자 의사결정에 분명히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의사결정하기에 활용할 만한 지혜인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는 또 장기 보유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건 제가 PB로서 일하기 전에 생각했던 부자들의 생각과 PB로 일하고 나서 부자들의 생각은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은 특히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재밌게 본 이게 짧은 동영상 중에 하나가 부자의 비밀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자산관리 시장에서 만났던 부자들의 모습은 그건 좀 많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남에 만났던 많은 고객들이 다들 원래 부자였던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자손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어 공통점은 둘 다 부자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그냥 태어나서 처음부터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자손가에서 뭔가 이뤄내는 사람은 성향이 큰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게 뭐였냐면 제가 언니들 비유하기를 토끼와 거북이를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장기적으로 불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거북이의 성향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의사결정하고 한 박자 빠른 것보다는 한 박자 느리기를 더 원하고 그리고 서두르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든 아니든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질의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뭐 경제로 별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느릿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도 성향 자체가 오히려 처음부터 여유를 가지고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굉장히 큰 부잣집에서 큰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 뭐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나 사업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100억, 200억의 큰 부가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더 큰 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토끼 성향의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기준의 부를 빠르게 더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순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역량이나 우리가 주어진 한계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게 투자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고, 반면에 제가 만난 좀 느릿한 성격의 분들은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점점 더 커져 갈 거라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을 좀 가진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느릿느릿하게 생각하고 한 박자 느리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었고, 시장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3년을 경험해서 저한테 부자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성향 문제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투자 의사결정에 신중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자들 중에서 전혀 부가 없었던 상태에서 새롭게 부를 만들어낸 분들이 처음부터 부를 물려받고 부를 더 크게 만들어낸 보다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자수성가형 부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분들은. 네,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나 배경이 있고 부자가 되면 필수 요건으로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 내에서는. 네.